네, 저희 7시 5분에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참여하고 계신 연금학교 참가자분들. 괜찮은데. 아니. 네, 조금만 이따. 치킨 납부까지 하고는 제가 이거 신고세까지 미래세대 일하는 시민을 위한 연금 균형을 갖춰가면서 이렇게 연금 약자, 여성 청년 불안정 노동자를 위한 연금개혁을 안 그랬더니 어제 교수님 말씀하신 그 연금 혁명에서 불꽃 냈어. 우도 저거 다 얘기한다. 어차피 뭐 그렇죠 뭐. 네, 우리를 폄하하는 이런 식으로 뭐 통신장 뭐 얘기하지 않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애시당초 왜 소득 보장을 본인들만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가지고 그게 문제인 거지 사실은. 그렇지. 이제만도 일하는 것들을 일단 안 하는 그러니까 공동연금을 나는 그렇게 이원론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야. 계속 그렇게 되네요. 내가 갑자기 생각을 만들 것 같아. 우리 운영에 맞는 운영에서 입장을 주셔야 마이크 테스트를 하셔가지고 뭐 이런 것들을 가만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온라인으로도 지금 한 10분 정도가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현장에도 10여 명 정도 함께 지금 연금학교 두 번째 강의 여성 청년 불안정 노동자를 위한 연금개혁 강의를 듣기 위해 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연금유니온 집행위원장이자 청년유니온에서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일강을 통해서 좀 연금개혁에 대한 좀 개괄적인 내용 그리고 조금 개론 비슷한 첫 강의를 좀 함께 들었고요. 좀 진보세 진영에 좀 존재하고 있는 연금개혁의 두 가지 시각의 차이 그리고 지금 좀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연금개혁을 바라봐야 하는가라고 하는 좀 주제를 중심으로 일강을 진행을 했다면 좀 두 번째 강연은 여성 그리고 청년 그리고 불안정 노동자라고 하는 좀 구체적인 주체를 호명하면서 이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연금개혁 논의가 어떻게 다뤄져야 할까라고 하는 주제를 강의를 진행을 하고 네 앞으로 다음 주에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좀 오늘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 석재은 교수님을 앞으로 좀 초청드리고 두 번째 강의를 좀 바로 시작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제 시작이 중요하잖아요. 시작을 할 때 큰 박수로 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모시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소개받은 한인대 수재입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는 거죠? 예. 네. 제가 오늘 제 발표할 주제는 여성, 청년, 불안정 노동자를 위한 연금개혁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여기서 이제 호명된 집단들이 특히 연금 약자라고 이제 할 수 있는 집단인데 제가 얼마 전에 연금 연예인들하고 같이 연금을 설명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에 출연했는데 거기에서 되게 신박한 아이디어를 연예인이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계속 그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오건호 대표님도 이제 이미 얘기하셨듯이 미래 세대를 위해서 지나친 연금 이제 부담을 좀 억제할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연금 개혁이 필요한 거다. 그것이 바로 청년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배려하기 위해서는 정말 빨리 이제 연금 개혁을 하는 게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주로 하고 있었는데 그게 별로 이렇게 마땅찮다. 그 청년들한테 별로 이렇게 좋은 그런 이제 대안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청년들은 그러면 연금 보험료를 아주 높은 상태에서 오랫동안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취지의 반응을 이제 받았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하다가 그 홍석천 씨 있잖아요. 그분하고 18시간씩 그 문제를 되게 이제 집요하게 제기를 하셨는데 홍석천 씨가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 청년들을 연금 보험료를 좀 깎아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청년들, 그러니까 일정 시점 이하에는 연금 보험료를 좀 낮게 내다가 예를 들면 뭐 30세까지는 얼마를 내고 하다가 내지는 35세까지는 얼마를 내고 그 다음에 그 보험료를 좀 순차적으로 높여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냐. 청년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높은 보험료를 내야 되는 게 아무리 뭐 나중에 지금 현재 같이 올려가지고 지나친 보험료를 뭐 같이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자체는 생각되지 않고 지금 당장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뭐 그야말로 다 즉흥적인 이제 질문 속에서 나온 거라 그런 사실 예가 없었잖아요. 세계적으로 뭐 연금 보험료를 국민들이 다른 보험료로 부담을 한다는 자체는 별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우리가 그런 얘기는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불안정 노동자들은 보험료를 좀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그러면 연금 보험료 지원을 할 수 있겠다. 우리가 지금 안 그래도 이제 뭐 청년들이나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원하려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방식의 아이디어를 이제 제안을 해주니까 정말 연금보험료에 대한 지원을 청년들에게는 일정 정도 지원을 해주는 제도를 붙일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얘기들을 주고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정말 시민들이 이제 본인 얘기가 아니더라도 합쳐지는 장난침이잖아요. 그런데 청년들이 정말 자기가 자영업을 해보니까 정말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서 뭔가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서로 소통하면서 이제 이거는 어차피 이제 수용해야지 될 수밖에 없는 팩트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이제 찾다 보면 이제 뭐 해결할 바가 좀 보이기도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제가 사실 오늘 이제 자료집 준비한 거에 자료는 두껍지만 또 다른 얘기를 조금 하고 싶은데 이제 연금은 이제 세대 간 계약이다. 지금 세대 간 연계다. 세대 간 이전을 계약한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 세대 간 계약에 동참시켜놓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유리하지 않은 계약에 동참하게 해서 나중에는
그 강요되는 이제 부담을 크게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탈하고 싶다, 탈주하고 싶다 이런 식의 반응들이 사실 인터넷에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필요 없다, 이제 폐지하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제 그거는 사실은 연금제도에 대한 저는 연금제도가 품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사회적인 보장장치에 대한 이제 우리가 그만큼의 이해와 소통이 부족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다라는 그 부분은 정말 더 열심히 소통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와 동시에 세대 간 연대, 세대 간 대학에서 우리가 이제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인가, 그 세대 간 연대 당문에서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인가라는 이제 생각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사실은 세대 간 연대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유념해야 되는 것은 그 세대 간 이전 대학에서 빠진 사람들 내지는 세대 간 이전 대학에서 충분하게 이전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연구를 통해서 굉장히 세대 간 이전이라는 게 그게 어떻든 간에 이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식으로 제도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끼리 제도 내에서 이제 얘기를 이제 풀어나가다 보면은 수급 부담 구조라는 그 지금 현재 이미 제도에 참여하고 있고 제도를 그 평균적으로 누리고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얘기를 많이 정리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사실은 본인이 이제 생애 기간 동안에 낸 거, 그다음에 본인이 또 생애 그 기간 동안 유령 기간 동안에 받을 거, 그래서 낸 거와 받을 거를 비교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전 세대보다 지금 미래 세대는 낮아지니까 불공평하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저는 사실은 그거는 불공평하다라고 보는 게 적절치는 않다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중요한 거는 연금을 통해서 우리가 생활 보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회보장의 의미이고, 그래서 우리가 연금을 통해서 중요한 거는 기본 생활 이상이 보장이 되는가, 그리고 모든 세대에게 지속 가능하게 이런 연금의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가라는 게 사실은 중요하지. 그게 지금 이전 세대는 수입비가 3.0이었는데, 그러니까 세대를 늘렸는데 다음 세대는 수입비가 1.5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로 우리가 불공평하다, 공평하다 얘기할 것은 아니다. 저는 일단은 그 부분을 이제 뭔가 좀 설득을 시키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중요한 거는 이 뭐 1.5든 뭐 2.5든 그야말로 연금을 통해서 세대 간 이전이라는 게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우리가 세대 간 대학이라는 어떻게 보면 암묵적인 그런 이제 사회대학에서 국가가 중시하는 걸 통해 가지고 국민과 그 세대와 세대 간에 돈이 흐르고 있는데, 이 돈의 흐름에 세대 간 이전의 흐름에 참여하지 못한 어떤 이유에서 그게 이제 그 근로 시기에 보험료를 가입하지 않았습니까? 제도에 가입하지 않았습니까? 내지는 제도 가입 기간이 짧았습니까? 이런 이유로 그 사람 탓을 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이제 세대 간에 이루어지는 계약이나 세대 간 이전 계약은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굉장히 공정하게 동등한 그 수준으로 이전이 되고, 그 이전이 그 어떤 한 제도도 이전을 받지 못했을 때는 다른 제도를 통해서라도 이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그 사회적으로 만들어져야지, 그게 이제 세대가 정의가 구현이 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대 간 이전 문제를 얘기하지만 이 세대 간 이전에는 그 한 세대 내에서 연금의 참여할 기회를 충분히 같이 평등하게 누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특히 세대 간 이전 게임에 같이 참여해서 동등한 혜택을 누리느냐 못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저는 오늘 여성 청년 불안정 노동자가 그 바로 연금의 공정한 게임의 룰에서 배제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약하게 그 혜택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대상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단 주목해서 우리가 평균의 합정에 빠져서 보지 못하는 이 대상자들의 연금 혜택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서론이 좀 길었고요. 일단 뭐 나는 많지만 일단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놓인 상황이 그 노동 시장이 이제 사실 연금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잖아요. 경제 활동자 중심으로의 연금 체계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그 우리 복지 체제 자체가 이 노동 시장의 이제 균열 그 속에서 불안정 분명 확대 그리고 우리가 노동이라고 정의하는 것에 대한 그런 뭐 이제 잘 아시지만 어쨌든 이 다각화 그리고 노동 생애 자체도 굉장히 다교화되는 그런 것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경제 통상적인 어떤 그 경제 활동 노동이라고 정의되는 그 활동과 밀접하게 연계되는 이제 국민연금 구조 나누는 사실은 연금을 충분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세대 간 정의로 연금 이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지 않는 구조다. 네. 그리고 일단 뭐 연금은 기본적으로는 개인 단위이긴 하지만 원래 연금이 가구 단위로 구성이 가구 단위를 기준으로 베버리지가 생각할 때만 해도 비스마르크가 생각할 때만 해도 사실은 이제 개인 단위보다는 이제 가구 단위의 그 연금이 가장 중심의 연금이 주어지고 그 속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으로 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개인화가 되고 개인화가 된다는 거는 여성도 1인 1연금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 특히나 이제 그 여성의 연금에 이제 주목해야 되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 실질적으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성이 이제 연금 경제활동의 취약성과 그를 그대로 반영하면서 연금의 수혜에서 배제되어 있고 짧은 단기간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금에 있어서는 이런 이제 젠더의 불평등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 우리가 연금 개혁이 많이 이루어져 왔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주로 우리가 수지 균등으로 그 연금의 그 급여와 연금의 지출을 균등화시켜 나가는 그런 이제 개혁이 이루어져 왔다는 거에만 이제 주목을 많이 주로 하지만 그게 한 축이라면 또 다른 한 축은 그야말로 사회적인 책임을 통해 가지고 기본 보장, 특히 기본 보장에서 그 배제되는 대표적인 집단인 여성, 그다음에 불안정 노동자들을 같이 포괄하는 그런 이제 저소득층 이렇게 포괄하는 그런 이제 그리고 포괄해서 기본 연금을 충분히 보장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실은 연금 개혁이 두 축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여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이거는 이제 넘어갈게요. 그다음 고령화나 저출산, 초저출산 이 부분은 너무나 얘기를 많이 해왔고, 네, 그래서 일단 이제 여성을 이렇게 보면 이거는 이제 뭐 세이지레이라는 젠더 힘을 분류를 해서 이제 여성의 연금의 그 연금 수급권이 어떤 식으로 이제 발생하느냐 그리고 어떠한 이제 모델이 어떠한 젠더의 팀이 여성의 연금권을 보장하는 것과 관련해서 바람직하고 우리가 지금 지향해야 되는 모델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했었던 건데 제가 여기에 이제 약간 추가를 했었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일단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이제 가장 바람직한 거는 다 아시다시피 보편적인 소득자, 압류자 모델이죠. 그래서 이 모델이 그야말로 이제 젠더 그 남성과 여성이 같이 돌봄자도 되면서 그다음에 소득자도 되면서 그리고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금과 연계해서 돌봄을 할 때도 그거에 대해서 연금에 대한 보장이 이제 그 돌봄 기간이 연금의 공백이 아니라 돌봄 그 크레딧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연금 보장이 되고 그다음에
노동 활동을 통해 가지고 또 연금 보장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상정하는 그런 이제 모델이 가장 여성의 연금권을 보장하는 게 이제 바람직한 젠더 레이팅이다. 물론 젠더 레이팅이라는 게 여러 경제 사회 체제랑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다.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노동자로서의 어떤 그 여성 수급권의 역할, 그다음에 시민권에 입각한 이제 연금 수급권 이런 부분들이 같이 결합됐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그 이제 그야말로 세대 간 이전에 입각해서 연금이 이루어지는 기초연금과 그다음에 노동자 지위에 입각해서 이루어지는 국민연금. 근데 국민연금에는 뭐 시민권에 입각하는 부분도 사실은 포함이 좀 되어 있는 부분이죠. 어쨌든 그렇게 시민과 노동자의 지위로서 연금 수급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고 있고요. 1, 2차 우리가 연금개혁에서도 여성연금권을 1차 연금개혁 때부터 98년 연금개혁 때부터 고려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여성연금 수급권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서 기초연금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민을 했었고 그때 그래서 분할연금이라는 게 도입이 됐고 2차 국민연금 때에는 잘 아시다시피 연금 크레딧이 도입이 됐죠. 근데 뭐 충분하진 않죠. 출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렇긴 했지만 일단 이제 여성 연금 수급권에 대한 문제의식은 우리가 계속 연금 개혁 과정에서 가져왔고 이번에도 여성, 그다음에 청년, 불안정 노동자에 대한 연금 개혁에 대한 과제들을 포함해서 연금 개혁에서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그냥 간단히 이제 수치만 확인하면 성별 이제 성별 해당 그 인구 18세에서 59세 이제 가입 그 인구에서 그 연금 가입 현황을 보면은 남성이 86.1, 여성이 64.7% 이렇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연령대별로는 20대는 별로 차이가 없는데 나중에 이제 그 40 아이 키우는 30대 때 가장 여성이 낮아지고요. 60대 때는 오히려 여성이 높아져요. 60대 때 아마 이제 돌봄노동이나 이런 쪽에 여성들이 중심으로 많이 참여를 하면서 이렇게 어느 순간 그야말로 이제 돌봄노동에 많이 참여하는 그 시점부터 높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이제 결국은 연금에서 소득 현재 어떤 소득으로 연금에 가입되냐가 바로 반영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성은 남성의 70% 정도 수준에서 소득 수준에서 가입을 하더라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실제 연금 수급 현황을 보니까 남성은 52.1%, 여성은 반토막이 24.9%를 연금을 받고 있더라. 일단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여성과 남성의 그리고 또 현노령층의 연금 젠더 격차가 크더라 이런 얘기고요. 네. 그다음에 뭐 이제 연금 걸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유족연금이 이제 파생연금이라고 해서 이제 배우자의 지위로부터 이제 오는 연금이어서 우리가 개별 1인 1연금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주로 이제 노령연금을 타겟해서 노령연금 여성에게도 자신의 이름으로 된 1인 1연금 노령연금이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노령연금만 보면은 사실은 여성의 수급률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나마 유족연금이 있어서 조금 올라가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성별로 연금 가입 기간도 역시나 예상대로 짧은 거죠. 그래서 가입 기간 20년 이상은 남녀 차가 더 크죠. 근데 이제 뭐 10년에서 19년 이렇게 짧은 연금 가입 기간은 남녀가 비슷하거나 그런데 이제 가입 기간이 긴 거에서는 젠더 격차가 더 크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네, 평균 연금액도 이제 남성과 여성이 거의 이제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건 뭐 명확하게 그렇게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출산연금 크레딧을 사실은 이제 여성의 연금 수급권 그래서 10년을 채우는 데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도입을 했었던 거잖아요. 그랬는데 실제로 이제 이게 10년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이게 그 수급권 자체가 없어지다 보니까 이걸 이제 남성, 여성 누구에게나 이렇게 얹어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가입기간을. 그러다 보니까 주로 다 남성이 타가지고 남성 출산연금 크레딧을 거의 98%가 남성이 타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출산연금 크레딧은 지금 이제 원래는 이제 여성의 연금권, 수급권 확보를 위해서 도입됐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 이런 거고요. 분할연금권은 이제 주로 여성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혼한 경우에 발생하는 거죠. 청년연금은 뭐 지금 일단 이제 청년들이 얼마나 연금에 가입할 수 있느냐, 내지는 가입하고 있느냐라는 건데, 일단 청년이 이제 실업률이 그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높잖아요. 우리나라 뭐 실업률이 뭐 정확하지 않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밖에 잡힌다라는 이제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실업률은 이제 3% 초반인데 3%가 채 안 되는데 청년 실업률은 일단 7%. 이전에 또 얼마 전에는 뭐 10%가 이제 가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일단 실업률이 높다라는 거는 그 연금 수급권의 확보에 있어서는 이제 짧은 가입 기간, 그다음에 취약한 반도에 그대로 가능을 하게 되니까 그리고 이제 고용의 형태도 이제 비정규 고용, 그다음에 반복적인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거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근데 청년이 다 동일한 직장이 아니라 집단 내에 다양한 그 양극화된 그런 이제 부분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봐서 어쨌든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유리한 게 있다면 좀 더 예전 세대보다는 좀 더 긴 가입 기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가 유일한 지금 사실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긴 가입 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긴 가입 기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하다. 일단 이제 계약직, 불안정 노동자가 많다는 거고, 이제 불안정 노동자는 사실은 이제 지금 뭐 여성이나 지금 이제 청년이나 이게 다 사실은 약간 이렇게 중첩된 그런 이제 집단이기도 하고, 특히나 이제 플랫폼 노동이나 이런 플랫폼 노동자도 사실 양극화되어 있긴 하지만 이런 이제 불안정 노동자, 그다음에 이제 고용 형태의 다변화 속에서 나타나는 이제 집단이 이제 연금 수급권을 이제 확보하고 연금 보험료를 이제 착실하게 이제 그 연금 대비를 수능해서 내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취약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연금 수급권에 연금권에 있어서는 취약한 약자인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일단 일소득자 일연금, 그다음에 가입 기간에 이제 연금이라는 게 가입 기간에 정비례하는 거고 소득에도 거의 비례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여성과 청년, 그다음에 불안정 노동 집단의 취약한 경제활동, 그다음에 짧은 보험료 납입 기간, 낮은 보험료 부과 기준 소득은 이런 국민연금 수급권의 취약성, 그리고 급여 수준의 취약성, 보장성의 취약성으로 비교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각지대, 그러니까 이 사각지대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대 간 이전에 있어서 참여하지 못하는 부정의를 발생시킨다는 거. 이거는 저는 이전에 이제 기초연금 우리가 돈 논의를 할 때 저는 계속 이게 빈곤 문제뿐만은 아니다. 빈곤 문제에 대응하는 것으로서의 기초연금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것도 우리가 강조돼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고 사실 직관적으로는 그 부분들이 훨씬 더 이제 기초연금의 탄력성에 힘을 얻겠지만 사실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국민연금을 통해서 세대 간 이전이 상당 부분 되고 있는데 이 국민연금 제도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세대 간 이전에 통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통로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고 기초연금이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초연금 제도라는 것들이 통해서 사실은 이제 국민연금의 세대 간 이전에 참여하지 못했던 그래서 그 혜택에서 배제되어 있었던 집단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세대 간 이전에 통로가 생기면서 이제 세대 간 계약의 정의로운 계약이라는 것들이
가능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거는 이제 그 오건혜 박사님도 이제 그 중요하게 보셨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연금을 다루면서 이제 세대 간 이제 뭐 그 우리가 문제를 많이 다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오늘 주목하고 있는 세대 내에서의 연금 불평등과 관련한 이제 집단들을 봤을 때 특히 이제 저소득층이 그 연금 기대 영향이 낮은 거예요. 연금 가입 이제 아직 수급 기간이 이제 수명이 그 건강 수명이나 실제로 수명이 저소득층이 낮다 보니까 이런 건강 불평등이 결국은 연금 수급에 있어서의 불평등, 그러니까 연금 실제로 수액에 있어서의 불평등을 가져온다.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물론 이걸 갖다가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제도 설계의 의도가 아니라 건강 불평등과 수명의 격차가 결과적으로 연금 혜택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이제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이제 이것들을 우리가 좀 많이 노출하고 제대로 팩트를 이제 공유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제 저소득 계층에게 좀 더 집중적으로 뭔가를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장을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타당화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로 또 소득계층별로 보면은 연금 가입 기간도 굉장히 짧은 거예요. 이건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사실은 이제 연금의 또 혜택 그리고 연금 급여 수준의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평균의 착시에 빠지지 말자라고 이제 오건혜 박사님도 계속 주장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평균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임금 노동자, 평균 노동자 중심으로만 얘기를 하면 우리가 남성 노동자 중심으로 얘기했을 때 그 여성이 이렇게 가려주고 여성의 저연금이나 이제 연금을 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도 가려지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뭐 그게 이제 우리가 되게 신박한 아이디어다라고 생각했지만 청년의 문제도 우리가 전체 연금의 어쨌든 그 보험료를 올려야 되는 것은 너무나 이제 명확한 과제인데 그 청년들이 그렇게 높은 보험료를 처음부터 이렇게 이제 부담을 한다라는 것을 어떻게든 좀 뭔가 해결해 줄 수 있거나 아니면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다양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 대한 다양한 해법이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저는 굉장히 신박한 그 아이디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것도 뭐 저도 계산을 해봤었던 건데 이제 가입 기간별로 그리고 수급 기간별로 왜냐하면 수급 기간이 각각 차이가 있고 가입 기간이 차이가 있으니까 제가 하이라이트를 해놓은 게 그 평균소득의 2분의 1층과 평균소득 2배 이렇게 계층을 봤을 때 수입비가 이렇게 차이가 실질적으로 날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수입비는 고소득층이 좀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제 순혜택이라고 보는 것들은 훨씬 높다. 단위가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 확인할 수 있고 우리가 뭐 연금급여율 40%, 45%, 50%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해봤던 거죠. 수도 배치를 올리면 그 수혜택 격차가 더 커진다 그런 뜻이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평균 중심으로 얘기를 하면은 물론 올라가는 거가 좋은데 그 격차는 더 커진다. 그 계층 간에 있어서. 네. 일단 이게 이제 좀 약간 오늘의 그 초점을 맞춘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부터는 일반론이어서 사실은 오건호 님이 사실 다 짚어주신 건데 저는 또 일단은 빠르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정말 울트라 초고령 사회 이거는 근데 이거를 인구 구조를 정말 정해진 거고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갑자기 뭐 인구가
어디 섬으로 갖다 놓고 이런 게 아닌 상황에서는 바꿀 수 없는 미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되게 불확실한 미래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우리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게 하고 그 상황, 그 미래를 맡고 있는 세대, 그 미래의 그런 어떤 부담을 이제 가중한 부담을 그냥 이제 맞닥뜨려야 되는 사람들 있죠. 미래 세대에게는 굉장한 결례일 수 있다, 배려가 없는 행동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바꿀 수 없는 정해진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빠르게 우리가 대응하는 게 좋은 어른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굉장히 이거는 정말 이제 우리가 정말 세계의 예외적인 상황이다. 우리가 한국의 길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생각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OECD 비교 연구를 한 사람이라 OECD 다들 되게 많이 보고 많이 비교를 하기도 하지만 그 OECD 자료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연금 현재 지금 상태에서의 그 평가를 너무 이렇게 OECD 국가의 평균으로 우리의 연금 해법을 찾는 것은 이게 크게 도움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지금 현재는 이제 연금 수익비가 지금 우리가 보험료를 올리지 않은 상태니까 연금 수익비가 되게 높게 나오죠. 근데 이게 이제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왜냐면 여기에는 실제로 보험료를 그러니까 기금이 고갈된 이후에는 국가감시 비용률이 30% 이상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라 지금 현재로는 연금 수익비가 이를 넘는다. 그런데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연금 수익비는 일단 이게 연금을 본인이 생애 기간 동안에 낸 거 대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제 이자나 이런 거 다 계산된 거거든요. 수익비 계산할 때 이미 우리가 적립기금 운용한 수익률이나 이런 거 다 계산해가지고 수익비를 계산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1.0을 넘는다라고 하면은 본인이 은행이나 이런 아주 드라마틱하게 투자를 잘한 거를 제외하고는 평균적인 수익은 어쨌든 따라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괜찮은 거다. 그러니까 저는 전체 세대의 수익비가 1.0 이상이 되는 것을 우리가 그냥 하나의 이제 배수진처럼 그거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5차 계산을 해봤더니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래서 2055년에 기금이 고갈되고 그리고 이제 30%까지 해서 4차 계산 때보다 3%포인트 보험료, 필요 보험률이 이제 높아지는 걸로 나타났는데 이게 이제 이번에 또 실기를 하면 안 되는데 실기를 또 하게 되면 사실은 이게 더 큰 폭으로 높아질 거고 그것은 오롯이 이 당시를 사는 2050, 60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몫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어른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우리 현재 이거는 정말 명확한 거거든요. 인구는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화되어 있고 그러니까 베이비붐 세대가 인구가 많은 집단이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썰물처럼 기금이 빠져나가는 거가 당연한 거고 근데 이 베이비붐 세대의 주니어들이 결혼을 안 하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사는 그리고 불안정 노동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불안정 노동이어서 본인들도 취약한데 또 아이도 안 낳아요. 그러면 이게 30년 해서 거의 60년 그러니까 베이비붐 세대 주니어의 초저출산까지 이어지면은 이게 이제 베이비붐 세대 당사자도 주니어도 힘들고 그 주니어의 주니어도 굉장히 취약하고 이러면 연금 구조가 굉장히 취약해진다. 거기에 플러스 인구 구조 플러스 우리가 지금 현재 연금 구조가 두 번에 걸쳐서 연금급여는 많이 다운을 시켰는데 실제로 이제 보험료를 하나도 못 올렸잖아요. 우리가 원래 369 올린 거 말고는
그게 지금 현재 연금 수급 부담 구조가 이렇게 불균형한 상태로 오래 지금 가는 나라는 사실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선진국들은 이미 큰 폭의 수급 부담 균형 구조는 다 맞췄어요. 지금 현재 뭐 프랑스도 난리치고 있는 거는 맞춰놨는데 약간의 조금 우리가 생각했던 예측치랑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봤을 때는 되게 이런 거 갖고 이렇게 뭐 개혁을 하고 난리 치지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뭐 2년 미루는 게 뭐라고 뭐 1년 당기는 게 뭐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지금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선진국에 다 그래도 복지를 하고 이런 나라들의 예를 보고 있는데 우리만 다르게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이거는 저는 진보, 뭐 보수, 뭐 진영의 문제도 아니고 뭐 가르마탈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뭐 근데 이제 보장성을 그러면 우리가 소홀히 하자는 건가?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원래 연금은 노후의 소득 보장을 제대로 하자는 게 출발이죠. 지금 압도적인 노인 빈곤을 우리가 뭔가 대응을 해야지 되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오히려 더 이제 이 부분 기본 보장을 다 탄탄히 하자라는 거에는 훨씬 더 초점 맞춘 얘기를 하고 있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빈곤율 지금 현재 현 노인층의 빈곤율이 굉장히 우리가 주목을 해서 이 현 노령층의 빈곤에 우리가 대응책을 발견해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연금의 사각지대 문제를 우리가 그냥 단순히 사각지대다가 아니라 이게 정의의 관점에서 연금이라는 게 이게 세대 간의 돈이 흐르고 있는 보조금이 흐르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서 배제된 사람들은 어떻게든 다른 제도를 통해서 침대줘야 되는 문제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게 필요하다. 네, 빈곤율은 뭐 조금씩 기초연금에 좀 낮아질 수는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노인 집단의 양극화가 가장 심하다. 어떤 연령 집단보다도 노인 집단의 양극화가 심하다는 거 있고요. 그래서 이 양극화가 심하다라고 하는 거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는 기초연금의 이제 재원을 이제 세대 간의 우리가 지금 이제 누가 방식으로 완전히 이제 근로세대가 이제 소득세 해가지고 많이 이제 재원을 조달을 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이제 고령자도 같이 부담을 하는 부가가치세, 그러니까 소비세 이런 비중들을 좀 높여나가면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라는 힌트를 지금 현재 보면은 노인이 한 40% 정도가 좀 많이 딱 이렇게 소득이나 자산이나 이런 게 다 빈약해요. 그래서 거기에 조금 이제 타겟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합니다. 도법도 압도적으로 우리 빈곤율 높은 거는 잘 하시고 베이비붐 세대는 현 노년 세대와 다를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사실은 잘 모르죠. 우리가 이제 베이비붐 세대들이 이게 노년기를 거치면서 뭐 자녀들 불가시키면서 자산도 나눠주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다 이렇게 자산이 축소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바꾸니까 베이비붐 세대가 소득과 자산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잘 모르지만 지금 이제 딱 그 은퇴 직전 내지는 은퇴를 막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서 봤을 때는 베이비붐 세대가 앞뒤 세대보다는 여러 가지 소득과 자산이 좋은 건 사실이다. 물론 베이비붐 세대 내 집단 내에서의 그 이제 좀 다양성과 이제 소득의 간극은 분명히 있지만 베이비붐 세대 자체가 다른 앞전 세대나 그 이후 세대, 고령 세대보다는 일단 상황이 좋은 건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가 좀 시점, 그러니까 연금은 결국 저는 연금은 우리가 설계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요즘은 제도라는 거는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고 중요한 거는 우리 사회가 어떤 정책 목표나 어떤 것들을 해결하고 싶고 어떤 목표를 성취하고 싶은가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것이고 그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들을 필요에 따라서 변화시켜 나가고 우리의 목적에 맞게 조합시켜 나가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이제 막 그 제도의 이제 변화나 이런 것들을 개항 내지는 라고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제도에 대한 관점에 대한 유연성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누구를 위한 제도의 이렇게 제도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물론 제도가 예측 가능하고 안정성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사람들하고 이제 신뢰 속에서 얘기가 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렇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게 돼서 베이비붐 세대의 이후에 베이비붐 세대 이전과 그러니까 현 세대 노령의 빈곤 문제와 그다음에 베이비붐 세대들의 그 노후 빈곤 문제는 좀 달리 볼 수도 있겠다. 우리가 좀 데이터를 운영해서 봐야지 되겠다. 그래서 연금급여에 있어서도 그렇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사각지대 문제가 단순히 그냥 배제됐다. 우리가 좀 고려하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원배분의 정의의 문제다, 분배 정의의 문제다 이렇게 저스티스의 문제다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이제 보장 체계예요. 지금 현재 우리들 연금 받고 있는 이제 현 주소라고 보시면 되는데. 국기초랑 기초연금을 받는 요인들이 한 9% 정도 돼요. 그 다음에 기초연금만 받으시는 분이 한 32% 정도 되고 기초연금하고 국민연금을 같이 받으시는 분이 한 27% 정도 되고 국민연금만 받으시는 분이 한 16% 정도 되고 직역연금만 받으시는 분이 5.4% 그리고 상위 30%에 해당되는 게 연금 안 받는 분이 한 11% 정도. 이게 지금 현재 소득계층별로 이렇게 쭉 나열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지급 수급자가 한 43% 정도 되고 직역연금은 원래 이제 받아도 6.4%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기초연금하고 국민연금하고 같이 그러니까 국민연금 받는 분 중에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같이 받는 분이 한 5, 60% 정도 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민연금 급여 수준은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급여 대체율, 소득 대체율도 중요하지만 사실 소득 대체율 5%라는 게 우리가 이제 지금 1%에 1년 쌓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1% 쌓이는 거잖아요. 1년에 1% 쌓이는 건데 가입 기간이 말하자면 1년 짧아지면은 그 급여율이 1%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입 기간이 5년이 짧아졌다 그러면 5%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5% 올리자 이렇게 하는 거가 결국은 그 가입 기간을 5년을 뭔가 이렇게 더 이제 가입할 수 있도록 뭔가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5년 이상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좀 더 보장성이 높은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말하자면 짧은 가입 기간을 보정해줬을 때 포괄되는 집단하고 소득 대체율을 높였을 때 좀 더 혜택이 되는 집단하고 물론 다 높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이제 자원의 한계 속에서 이제 우선순위가 있다고 하면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기본 보장에서 배제된 사람들 내지는 좀 지나치게 저연금으로 이제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운영해야 된다고 봤을 때는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거에 좀 더 무게중심이 실려야 되는 거는 명확하다. 이거는 이제 계층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더더욱 우리가 명확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세대별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아까 수입비는 이제 분명히 2000년생보다는 70년생이 낮은 수입비를 가지지만 2000년생의 경우에는 그래도 가입 기간이 예를 들면 70년생보다는 조금 더
더 이제 높게 많이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수급액은 조금 더 높을 수 있다 뭐 이런 제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지금 결국 저는 우리가 목표하는 그 목표를 뭘로 보냐, 지표를 뭘로 보냐라고 했을 때 저는 기본 생활 보장 수준 이상을 담보하는가, 연금을 통해 가지고 그게 더 중요한 지표가 될 거다. 네, 일단 저는 신뢰성을 우리가 확보하는 거가 되게 어렵다. 사실은 이제 국민연금 기사가 나면 댓글을 참 많이 보는데 댓글이 참 많이 서글퍼요. 뭐 감론을 박을 전문가들끼리 뭐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굉장히 좁은 범위에서 별로 이렇게 다르지 않는데 막 저는 사실은 싸우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간극이 그렇게 좁히지 못할 정도의 간극인가 싶기도 하고 사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국민들이나 이제 그 느끼는 이 국민연금이나에 대한 반감이랄까 불신은 훨씬 더 심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좀 더 집중해야 되는 거는 국민연금이 그래도 여전히 유효하고 국민연금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보호 보장에 대한 우리가 제도나 대책이 있냐? 그러면 정말 이 초고령 사회의 이 노인 인구 집단에 대한 소득 보장을 어떻게 하자는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개개인이 다 알아서 한다는 거가 가지는 어떤 위험성에 대해서 좀 더 저는 집중해서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조금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네, 공적지정연금과의 공공평성을 2015년 연금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수익비 정도는 같이 맞췄어요. 그러니까 수급 부담 구조를 맞췄다고 하는 게 맞겠죠. 뭐 여기는 공무원 연금은 이제 보험료가 2배를 내잖아요. 18%를 내고 적어도 신규 가입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보다 수급 부담 구조에 있어서 유리하지는 않다. 급여가 60% 되지만 보험료를 18% 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다만 인적체험연금과 바로 이제 뭐 통합해본다라는 것은 저는 이제 장기 목표로서는 맞는 방향이다. 왜냐면 뭐 공무원에 대해서 우리가 뭐 특별히 특혜를 줘야 되냐 뭐 이럴 필요는 이제는 없어졌다. 서로가 계속 이 직장 이동이나 뭐 노동시장 이동도 많고 또 공무원이 상대적으로 그런 안정성이 있고 이런 부분들에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연금으로까지 이렇게 메리트를 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신 바로 합칠 수는 없다. 이게 지금 현재 공무원 연금이나 뭐 이런 부분이 훨씬 재정이 취약하잖아요. 이제 재정적인 어떤 뭐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공무원 연금하고 국민연금하고 이제 퇴직연금이나 이런 부분의 구조가 다르게 있기 때문에 일단 공무원 연금하고 국민연금의 구조를 많이 비슷하게 해놨지만 좀 더 퇴직 수당이나 뭐 퇴직연금하고 그런 관계들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역에 보유한 부분하고 국민연금과 공통으로 갈 부분들의 구조를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재정의 그 부담이 국민연금을 전달하지 않는 그런 구조를 마련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우리가 통합이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도 늦지 않다. 중요한 거는 수급 부담 구조를 같이 가는 방향으로 가는 거. 그래서 국민연금 이번에 개혁하면 공무원연금도 그런 구조로 같이 개혁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건강보험보다는 정말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나 필요성 뭐 이런 지지도가 낮다 뭐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악순환이다 이런 건데. 지금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게 우리가 인구 구조는 정말 바꿀 수 없는 지금 현재 우리가 그냥 딱 이미 주어지는 조건이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맞다. 그것까지도 불확실한 것처럼 하는 거는 사실 호도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선진국도 그러지 않았다. 연금개혁을 수행한 연금개혁의 그 대대적으로 정말 정권을 내놓으면서도 나름 그래도 역사적인 소명의식으로 책임감으로
그 연구 개혁을 했던 이면에는 이거는 답이 없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세대 간의 그 어떤 국가의 존속이기도 하고 사회와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그야말로 약속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어떻게 보면 국가의 그 존립 기능, 국가의 이제 부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베이비 붐 세대들 집단하고 지금 현 세대 집단하고는 조금 다르게 그래서 시점, 타임에 대한 고려, 타임 축에 그러니까 시간 축에 대한 고려도 우리가 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도 하고요. 그다음에 일단 그 수용 가능한 연금 보험료 수준으로 만드는 게 필요하다. 중요한 거는 국민연금을 어쨌든 우리가 또 사실 근본 목표는 모든 세대가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어쨌든 일정 수준 이상의 연금을 통해서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받는 것. 이게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는 거잖아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동원할 수도 있고, 오늘 대표님 계속 얘기하시는 계층별 체적 조합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도 그런 관점에서 그리고 그거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취약한 집단이 워낙에 이제 뭐 짧은 가입 기간이나 뭐 이런 배제된 집단의 이제 그 연금 보장이 취약하다 보니까 그거를 조금 더 이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에서의 그 우위가 짧은 가입 기간에 보완해주는 그런 제도에 조금 더 우선순위가 있다 이 정도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다층노후소득 보장 제도를 통해서 최적 결합을 해서 노후소득의 기본 보장 이상을 우리가 모든 세대에 걸쳐서 달성해내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 그다음에 보장성 이런 부분들이 우리 연금 개혁의 목표다. 급여의 적정화 관련해서는 일단 개인 레벨에서 보면, 개인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다 빈곤하지 않아야 그러니까 우리가 연금을 통해서 적어도 최저 수준, 안티버버티 부분을 해야 되고 또 가능하면 유전생활 수준 유지도 하면 좋다. 그래서 어쨌든 절대적, 상대적 수준에서의 급여 수준을 고려하자라는 게 하나의 고려 사항이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그 근로세대 지금 이제 이게 현 고령 세대가 빈곤한 거는 확실히 하고요. 지금 이제 근로세대와 베이비붐 세대가 노령 세대가 됐을 때의 그 자원 배분은 계속 지금 근로세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연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보험제도나 뭐 등등 세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을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자원 배분의 문제다. 연금이라는 거는 노령 세대로만의 세대가 이전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 간의 그 자원 배분의 이 균형을 맞춰주는 균형주 역할을 하는 메커니즘이다. 이 정도로 우리가 그 연금 제도를 이해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노령층과 근로세대 간의 실질 가처분 소득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하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평균의 착시라는 관점에서 저소득층, 젠더 관점, 불안정 노동층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연금급여를 보장하는 것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제도 내에서만 볼 게 아니라 제도 밖에 있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그리고 이제 국민기초도 있고 퇴직연금 다 지금 노후소득자 우리가 예를 들면 퇴직연금도 이제 법정연금이다 보니까 법정 이제 제도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다층 노후소득보장이라는 것을 이제 역할 분담 차원에서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제도 내에서는 이런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이런 지표들 관계를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그 요소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고려해야지 급여의 적정 수준이라는 것들을 보충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연금 개혁 방향은 이제 보장성을 일단은 그 강화하는 방향, 로는 이제 좀 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고, 그죠? 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고, 급여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서 뭐 연금 크레딧을 뭐 확대하거나, 그다음에 소득 상한선을 인상하거나, 연금 급여율을 인상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일단은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대안이긴 하다, 그렇죠? 그다음에 기초연금을 강화하거나, 그리고 또 중하층 타겟에 뭐 지금 퇴직연금을 조금 더 의무화해가지고 퇴직연금을 좀 강화하는 방안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논의되고 있는 이제 그리고 얘기되고 있는 대안 중에 하나죠. 그리고 공적 이런 다층 체계를 통해 가지고 체적 결합을 통해서 노후 기본 보장을 한다거나 이게 이제 다 보장성 강화 관련해서 나오는 얘기고 지속 가능성 관련해서는 연금 보험료 인상, 그다음에 국가재정 지원 확대, 연금 퇴직적금의 연금으로 전환 이런 얘기하고 그다음에 급여 축소와 관련해서는 연금 수급 연령 인상, 연금 슬라이드 축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제가 여기서 제시한 거는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제 하나의 전략으로 고려될 수 있다. 세대 간 불공평성 관련해서는 세대 간 연금 수익비 최소한 1.0, 연금 보험료 상한을 설정하는 거 18% 이상은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40% 급여율에서 18% 이상은 이제 부담이 더 많아질 수 있어. 라는 그런 거는 일단은 1.0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예 이제 상한을 설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개혁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큰 조건들 운동장의 딱 경계 범위를 딱 정하고 나서 거기서 뭘 할까를 우리가 정하는 거 그런 조건도 가능하겠다. 네. 그래서 연금 가입 기간에 이제 연금 가입의 불편함 그리고 그다음에 그 가입 기간의 적정화가 이제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했지만, 그래서 그러기 위한 연금 크레딧 확대, 그래서 돌봄 크레딧도 도입을 하고, 출산 첫째도 하고, 실업도 저는 기회도 나오지만 실업도 지금 1년 생애 기간 동안 1년만 인정해 주잖아요. 근데 그거를 저는 5년 정도까지 인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하고요. 그다음에 저소득 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전환대 이렇게 이제 연금가입 기간 결정을 해보는데 기초연금과 뭐 이런 걸 통해서 기본보장을 달성하고 이거는 이제 기초연금은 어떻게 하는 게 적절하냐 이게 이제 사실은 이게 국민연금과의 관계 속에서 사실은 연동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계속 오랫동안 이제 보편적인 기초연금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국민연금을 수지 상승한 좀 그 독립 세대 독립적인 이제 제도로 만들면 보편적인 기초연금이 좋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국민연금이 아무리 봐도 세대 독립적인 재정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현실적인 판단을 하면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기초연금을 이제 좀 밑에 하층을 두텁게 해서 노후 빈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게 플랫하게 그냥 균등연금으로 균등의 그 이제 그 폭을 완전히 이제 키우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크게 그러니까 균등의 폭을 키워서 전 그 계층한테 주는 거는 이제 재정에 이제 뭐 이런 게 투입이 많아지니까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하면 어쨌든 기초연금이 노후빈곤을 해결하는 그런 하나의 이제 중요한 보완책이 된다라고 하면 좀 더 이제 하층에 집중해가지고 기초연금을 두텁게 주는 것이 지금 현재 국민연금의 이런 구조, 수급부담 구조를 보험료를 조금 이제 높인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세대의 그 독립적인 재정을 가져가지 않는 상황에서는
기초연금을 그냥 좀 보완적인 최저보조연금 비슷하게 가는 것들이 현실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최근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제 개인적인 입장을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속 가능성과 관련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험료를 뭐 18%든 20%든 이게 이제 우리가 수급 기간이 자꾸 길어지다 보니까 뭐 계산에 따라서 좀 달리 나오긴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걸 해서 우리가 일단은 수용 가능한 그 수준이라는 게 우리가 설득 가능한 수준이라는 게 결국은 보험료율 상한을 설정하고 우리가 이 이상은 올리지 않을게라고 하는 것을 미리 저는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청년 세대들이 그 연금 받고 받지 못할 거다 내지는 연금 보험료가 너무 올라가서 시나 마나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 자체를 일단은 제거를 뭐 어때도 우리가 1.0을 지켜줄 거야라든지 아니면 보험료를 얼마 이상 안 올릴 거야 우리가 상한으로 했어 상한을 정한 나라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좀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네, 그러고 나서 자동 조정 장치는 사실은 만병통치약처럼 얘기하지만 그건 미세 조정하는 장치거든요. 사실은 이게 큰 폭의 이제 조율을 다 그러니까 큰 폭의 이제 개혁을 다 하고 나서 사실은 자동 조정 장치로는 이제 앞으로 일단 우리가 큰 폭의 개혁을 했어. 근데 이걸 갖다가 때때마다 이렇게 뭐 급여 내려 저기 고용활동 더 높아졌어 뭐 수명이 더 늘어났어 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그야말로 사회적 갈등만 유발하고 하기 때문에 미세 조정으로 그런 어떤 이제 경제 성장이 되거나 아니면 그 저기 평균 수명이 늘어나거나 하는 거에 따라서 급여 수준을 그 자동으로 조정하는. 근데 자동으로 막 10% 20%씩 조정하면 되겠어요?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건 정말 미세 조정 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금은 어쨌든 저는 국민연금을 우리가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기초연금을 포함해서 다층 체계가 같이 결합해서 최적의 조합을 찾아 나가는 게 지금의 우리의 이제 초고령 사회를 맞아요. 연금에 투입될 자원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한국의 상황에서는 최적 조합이라는 어떻게 보면 효율성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다층 체계는 그 자체로도 사실은 지속 가능성을 담보해주는 게 도움이 되는 구조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다층 체계는 다 그 국제기구가 권고를 했었잖아요. 그 이유가 그 층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이제 좀 믹스가 되어 있죠. 국민연금에도 세대 발전이 있고 뭐 제품에도 있고 막 이렇게 이제 층마다 완전히 이제 약간 이제 순수하게 재정이나 타겟이나 이런 게 분리되어 있지 않고 서로 기능이 배타적이지 않고 약간 겹치는 부분들이 있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제 세계 기구가 국제 기구가 다 이제 한결같이 그 이념적 배경과 관계없이 다층 체계를 권고한 거는 이 다층 체계가 가지는 이 불확실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의 그 유리함 때문에 훨씬 더 그 유연하게 그 층마다 그 얇은 층마다 저기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 예컨대 부가 방식의 이제 그 1층의 경우에는 부가 방식으로 1층의 경우에는 이거는 인구 구조에 굉장히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잖아요. 인구 구조가 고령화가 심화되고 이러면은 1층을 스토크 가기가 어려워요. 좀 더 얇게 가고 인구 고령화 왜냐면 이제 미래 현 세대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적립 방식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인구 구조에는 별로 거의 이제 만약에 적립 방식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는 인구 구조하고 거의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적립한 돈으로 국민들의 그 노후를 해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적립기금을 얼마나 현재 가치를 유지할 수 있냐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경제에 민감한 게 이제 적립 방식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해지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경제에 조금 더 민감한 층, 그다음에 경제 변동에, 그다음에 인구구조의 변동에 민감한 층, 그리고 타겟팅도 좀 다르고 표적 집단도 좀 다르고 해서 그런 어떤 제도층마다의 독특한 기능에 따라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해서 최적화하자. 이렇게 일단 그리고 그것이 결국 불확실한 어떤 그 경제 인구 변동에 훨씬 더 이제 유연하게 그 층마다 좀 다른 포지션으로 이렇게 개혁을 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저는 국가의 역할은 물론 이제 국가가 나중에 뭐 연금 재정 국제가 되면 일단 보증하겠다라고도 하고 그런데 일단 국가는 기본적으로 연금에 있어서는 그 중요한 거는 그렇게 이제 연금에서 배제되는 집단이나 아니면 최저 저연금 집단에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통해가지고 기본 보장하는 역할에 국가의 역할을 좀 더 강화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기본 다른 이제 연금 체계에 있어서는 시장의 백층 결합을 통해서 좀 더 비용 효과적인 최적의 조합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한국의 이런 초고령 사회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다.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의 관계 아까도 이제 얘기를 잠깐 드렸었지만 뭐 기초연금을 보편적으로 갔을 때는 국민연금을 세대 독립 지정으로 갔을 때 저는 그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기초연금의 재원은 이게 부가가치세로 해가지고 계층연대, 그러니까 세대연대보다는 계층연대로 조금 비중을 높여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지금 현재 국민연금의 그런 구조를 가져간다고 하면 저는 기초연금이 최저보장연금처럼 가는 게 좀 더 현실적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지금 막 달성하려고 하는 목표 모든 세대에 걸쳐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기본 보장 이상을 담보하는 요거를 최적화된 어떤 재원의 크기로 달성할 수 있는 게 결국 또 최저보장 연금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도 어쨌든 논란이 많이 따를 거라는 생각을 해요. 기초연금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감정이 좀 많이 안 좋죠. 댓글을 보면 어떤 분들은 기초연금을 이렇게 그 70%까지 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어서 기초연금은 진짜 뭐 저소득층만 주거나 뭐 그렇게 하지 왜 이렇게 떼야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읽혀지는 것 같긴 하고요. 아니면 뭐 그 경계선에서 못 받는 분들은 다 주지 뭐 하는 짓이냐 뭐 이렇게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는 기초연금 이게 이제 일본의 수혜성 일본도 지금 이제 우리나라 비슷한 그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더 심하겠지만, 그래서 일본 경제 산업성에서도 고민을 하면서 걔들도 이제 뭐 걔는 보험료가 있고 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노령세대와 근로세대 간의 어떤 자원 배분에 있어서 예전에는 근로세대가 노령세대를 부양하는 것을 당연시 했었는데 이제 향후에는 노령세대도 이제 부자 노령세대가 있고 하니까 계층 간의 연대를 좀 더 강화하는 게 맞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우리나라의 이제 기초연금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기초연금과 뭐 이렇게 좀 이런 공적 구조인데 약간 이제 이런 것들이 되는 게 급여들이 꽤 있잖아요. 가정수당도 있고. 하여튼 그런 그 사회보장 목적세 같은 그런 것들이 필요한 그런 재원을 모아가지고 목적세를 하고 그거를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국민연금 이제 하고 최대한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적립 방식 요소를 강화하는 게 이제 필요하다라는 이제 일단 원래는 제 생각이 있는데
저는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무 공들을 많이 올려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은 그 부분을 약간 제가 포기하면서 기초연구의 역할을 이제 좀 최저 보증으로 가는 걸로 하고 이렇게 퇴직금을 좀 더 연금을 강제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좀 세대별 개념에서 계층연대 개념으로 가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고, 또 아까 얘기했지만 지속 가능성의 조건으로 세대별 연금 수입비가 1 이상은 보장을 한다라는 거를 아예 증명을 했으면 좋겠다. 대원칙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최소한 어쨌든 기본 보장 이상은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뭐 명목 확정 격주 방식을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지금 얘기할 단계는 아니고 적립기금이나 뭐 이런 분들이 그 정리된 예를 들면 정말 이제 그 세대별 연금 수입비 1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 시점에 이제 전환이 필요한 거다. 네, 늘 하는 얘기지만 이제 탈정치적인 연금 정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좀 팩트에 기반해서 좀 더 사회 공학적으로 차라리 해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와 동시에 연금의 저는 시민 정치가 되게 중요하고 같이 이 문제를 그냥 정말 이렇게 그 팩트를 좀 잘 공급을 해주고 분류화시키는 그런 장들이 많고 사실 차분히 설명하면 저는 다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고 그래서 차분히 사실은 뭐 이게 별다르게 해법이 딱히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플한 얘기인데 이제 그건 국가가 약속한 거니까 나는 모르겠어 이렇게 뭐 그냥 길을 닫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제 책임 주체로서의 국민, 이제 문제 해결 주체로서의 국민, 그리고 어떤 중요한 결정하는 주체로서의 국민의 권리를 기반으로 해서 연금의 시민 정치가 좀 더 활성화돼서 건전한 공론화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이게 제가 뭐 그냥 이거는 그걸 점검을 해본다면 포괄성이 정말 모든 사람을 포괄하고 있나, 그다음에 누구도 빈곤하지 않도록 기본 보장 이상의 충분한 급여 수준을 보장하고 있나, 우리가 이제 점검 질문을 필요하다는 거죠. 연금 보험료 부담 수준을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나, 그리고 이러한 이 연금의 이제 우리가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재정의 투입 규모가 가능한 효율적인 것으로 최적 효율성을 유지하고 있고 비용 최적화 방안인가. 왜냐면 이제 뭐 연금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지출해야 되는 게 많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 그 외에 이제 공평성과 관련된 것들을 쭉 질문하는 게 필요하다. 점검 질문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포괄성과 충분성과 그다음에 부담 수용성, 최적 효율성, 신뢰성, 세대가 공평성, 수급 부담 공평성, 세대가 이전의 공평성, 공적 연금관 공평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질문을 가지고 평가를 해보자. 이게 저희 2018년에 나왔었던 대안이죠. 그리고 우리가 뭐 이런 것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학들이 이런 게 다 가능한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지금 이제 연금 논의를 계속 하는 지역들 보면은 약간 이제 현실 인식에 있어서 그 개혁 대안을 가르는 좀 이제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어떤 이제 현실 인식의 차이로부터 비롯되는가를 보면은 인구 구조 변화와 연금의 영향에 대한 것을 좀 다르게 평가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래서 보험료 인상의 시급성이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 그리고 국고나 목적세 등 다른 재원의 공모 가능성에 대한 낙관, 뭐 이런 것들이 좀 다르게 만드는 것 같다.
그다음에 그리고 기금호가라는 게 실제 하냐, 안 올 거다, 뭐 이런 자꾸 불가지론으로 얘기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 그다음에 결국은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세대 계층 젠더의 영향. 우리 취약한 약자 정말 우리가 정말 타겟되는 기본 보장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않아요. 국가가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은 평균의 함정에서 이제 오히려 연금의 불충분성으로 놓여지는 대상들에 대한 영향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하고 있느냐, 뭐 이런 부분도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래서 아까 이제 체크리스트로 봤었던 결국은 우리가 되게 심플한 거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지속 가능하고 모든 세대에 걸쳐서 기본 보장 이상을 한다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은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정말 아까 제가 운동장의 그런 경계선들을 딱딱딱 치고 들어오면 굉장히 좁아서 우리가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만날 수 있고 그 거리의 간격을 좁히는 일이 저는 이런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국민연금을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초연금을 굉장히 중요한 이제 결국은 아까 이제 세대 간의 이전의 그런 어떤 정의를 구현하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로서 이제 기초연금이 도입됐고 그리고 국민연금이 이제 노동시장의 취약성을 그대로 반영을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그 사각지대라는 게 이제 굉장히 만연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기초연금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저는 중요한 역할을 여전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연금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분명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진짜 1인 1 국민연금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나 우리가 대안들을 아주 굉장히 집중적으로 좀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국민연금을 아예 좀 더 그 가입을 의무화하고 그 어쨌든 일정 기간들을 채워 나갈 때까지 뭔가 좀 하는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가입 의무화라는 거가 사실 가져올 또 파장이 있을 텐데 어쨌든 가입 의무화를 전제로 해서 1인 1 국민연금을 문제로 해서 그렇게 해야지 사실 또 기초연금에 또 지나치게 무게 중심이 가는 거 제도에 역전되는 그런 부분도 많아서 일단 국민연금 중심으로 1대1 그 1인 1연금을 할 수 있는 그때 이제 사실은 연금 크레딧이라는 게 적용이 많이 되니까 필요로 할 텐데 중요한 건 이제 도덕적 해이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1인 1연금의 어쨌든 연금 수급권을 확보해주는 부분하고 어떻게 잘 이렇게 균형을 맞춰가지고 제도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부분이겠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 저는 기본 보장이 중요하고 이건 뭐 저만의 주장이 아니라 선진국의 연금 개혁에 딱 두 가지의 그 이제 수직 등등하는 그 부분을 만드는 거 외에 기본 보장에 아주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식으로 이제 국가의 역할을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고 그게 결국 우리가 노후 보장이라는 그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일단 연금 가입 의무화 크레딧 이쪽에 조금 저는 무게 중심을 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을 이렇게 강화하고 싶다 이런 얘기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거는 2차 국민연금 조정 추계 결과인데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우리가 그 5차 추계 기준으로 해서 이제 GDP의 9.4%까지 된다. 이렇게 해서 얼마 안 된다. 우리가 해도 이제 선진국들 이제 10%인데 우리가 또 그 고령화율이 거의 50%에 가깝게 돼도 GDP 대비 9.3%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이게 여기에 빠져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 지금 현재 연금 제도에서 배제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냥 없는 채로 그냥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은 우리가 어쨌든 책임져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그거를 넣고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가 노후 보장을 안 할 건 아니고 해야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일단 전 고령층에 기본연금 보장을 한다라는 전제하에서 이제 예를 들면 수준을 지금 현재 A값의 25%를 주는 것을 할 거냐 아니면 30%를 주는 것을 할 거냐 이제 이거는 준다라는 게 아니라 이 정도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결과적으로 국가가 보장을 하게 될 것이다. 이거의 제도의 조합은 다양할지라도 그렇게 봤을 때 GDP 대비 어느 정도 되냐라고 보니까 25% 정도. 근데 사실 25%로 끝나는 게 아니라 25%보다 많이 받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쨌든 하한선을 그렇게 분단하고 했을 때 11.2%, 13.4%, 15.7%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사실 맞는 계산인 것 같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거를 그런데 이제 국가방식 비용률로 따져본 거죠. 그렇게 하니까 또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이제 지금 현재 연금 가입자 수 대비 노령연금으로 풀었을 때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와요. 왜냐면 가입자는 또 제한적이잖아요. 실제로 이제 경제활동하는 사람들도 지금 잡히는 거고 이제 인구로 하면 18세, 64세 인구 대비 노령연금 이렇게 하면은 이 정도로 나옵니다. 어쨌든 이거에 대한 우리가 감을 가지고 제도를 만들고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또 기초연금은 보편적인 기초연금으로 했을 때 그다음에 최저보증을 기초연금으로 했을 때 소요 재정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본 거니까 이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이제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서 이제 표가 이렇게 잘 안 나는데 이건 이제 최저보증으로 근데 이걸 갖다 이제 이거는 진한 파란색이 소득 인정액이어서 이게 소득 인정액이 좀 크다 보니까 연금액이 다 조금 해가지고 별로 잘 표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소득은 본인 소득 빼고 이제 연금만 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게 기본소득형 기초연금일 때 그러니까 지금 보편적으로 다 기초연금을 깐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최저보증연금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목해보자고 제가 하는 거는 이게 결국 어쨌든 뭐 당연한 거긴 하지만 이게 보편적인 기초연금은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자원은 투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빈곤율 해소나 이런 거 도움이 안 되잖아요. 재원은 더 많이 드는데 그래서 우리가 목표가 빈곤 해소가 더 중요하고 그다음에 자원의 최적화를 이제 기하는 거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쓰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이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쨌든 저는 인구 구조가 연금에 있어서는 굉장히 궁중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그냥 부정할 수 없는 팩트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전제로 우리가 연금 개혁을 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저는 최적의 비용 효율성이라는 것을 특히 우리 한국의 이런 초고령 초저출산의 상황에서는 연금에 많은 자원을 투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노령의 소득 보장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그 목표를 최적화돼서 달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지속 가능성의 본질적인 의미는 이건 정말 세분한 연구 계약을 계속 지속해 나가는 거다라고 했을 때 보장성은 멋지고 지속 가능성은 경제놀이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단정하는 거는 이거는 호도다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국민연금을 정말 1인 1연금으로 하고 우리가 20년 가입이 이제 기본연금이잖아요. 20년 가입 기간 빠지면 뭔가 계속 뭔가를 어떻게 해서 이 20년 채울 수 있도록 전 사회가 노력하는 방향으로 그러면서도 개인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뭔가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자. 고민을 해보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크레딧을 높이는 방안을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혼자 그냥 제안해본 거여서 이건 그냥 이럴 수도 있다 이런 이럴 수 있다. 그 중에 하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업 크레딧을 생애기간 최대 60개월은 줄 수 있지 않나. 네, 그래서 국민연금 공유를 단계적으로 제공하자. 크레딧도 사실은 지금 만약에 이제 하면 그걸 수급 급여 시에 주면 안 되고요. 당시 줘야지. 네, 그래야지. 그 미래 세대 부담을 유지시키는 게 아니는 거고요. 그다음에 퇴직보증연금을 지금 당장 하기가 어려웠을 때 경과적으로 좀 차등 연금화를 해가지고 하는 거는 어떤가라는 걸 제안을 해보고 해봤을 때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기초연금 재정을 좀 사회보장 목적에서 소비세로 하면 좀 이제 그 인구 고령들이 그 근로세대한테만 좀 부담을 주는 것들을 같이 좀 지을 수 있지 않겠는가. 퇴직연금은 좀 예시화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시간이 그날 충분해서 PPT 다 볼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남은 시간이 있는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거 자료 미리 조금 보면서도 이게 뭐지 했던 게 아까 출산 크레딧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남성은 훨씬 더 많이 또 100% 가까운 부분을 이제 받고 있다라는 게 조금 더 설명이 듣고 싶고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크레딧이 그러니까 소개시 연령 때 이제 벌어지는 것도 사실 미래세대 부담인데 이건 거의 안 알려진 사실이기도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지금 있는 크레딧을 조금 관대하게 한다고 해도 이렇게 상업지대가 발생하는 게 출산 크레딧 말고 또 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해서 지역 방안이 또 어떻게 돼야 실질적으로 진단격차를 줄이는데 이 크레딧이 사용될 수 있을지 좀 궁금했어요. 출산 크레딧을 이제 고민했을 당시에는 분명히 이거는 여성의 연금 수급권을 확보해주는 제도로 사실 고민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하면서 저출산 뭐 이런 거에 이제 해서 둘째 아이부터 적용되고 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출산이 낮다 보니까 둘째 아이부터 해가지고 적용받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받는 기간 자체가 제한적이라는 거죠. 둘째 아이 12개월 정도 받는 사람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년 정도를 해봤자 본인이 9년을 이제 그 연금 수급 기간이 있어야지 그 1년을 합해서 10년이 되면 연금권이 생기는 그런 구조고 그렇지 않으면은 1년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자기가 연금을 받을 때 이걸 크레딧을 빗해서 가입 기간을 얹어서 이제 연금을 조금 더 그 가입 기간만큼 더 1%포인트 많이 받는 그런 구조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다 사상되고 없어지고 그럼 크레딧이 무슨 의미가 있어라고 하니까 그걸 이제 배우자도 남편도 이제 맞으면 이거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남편이 또 이게 그 가입 기간을 얹어주는 거다 보니까 남편은 소득이 높잖아요. 근데 남편이 사실은 받는 게 유리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부부가 봤을 때 그잖아요. 이건 가입 기간을 얹어주는 거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현상이 벌어집니다. 현상 98%를 남성이 취하고 여성 물론 이제 이게 가구가 유지가 되고 부부가 유지가 되고 부부가 유지가 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어쨌든 연금 가계 수입으로 좀 잡아서 쓰면은 그렇게 뭐 큰 문제는 아닐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제안을 하는 이제 뭐 크레딧도 첫째부터 하고 양육 크레딧이라는 거가 이제 독일은 3년씩 주잖아요 한 아이가 그렇게 되면 그거는 이제 금방 10년이 조금 채워지는 측면도 있고 본인이 이제 그 근로하는 기간이 한 5년 되고 아이 낳고 뭐 이렇게 하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10년을 좀 빨리 채우는 거.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이거는 만약 자기가 이게 간단하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출산 크레딧 당연히 끌어서 연금 수급권을 만드는 거잖아. 그런 생각하죠. 그래서 이제 크레딧을 좀 실제화하는 게 필요하다. 제가 자꾸 보완 설명 드리면 저도 하도 궁금해서 지금 출산 크레딧을 받는 사람 수가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공단에서도 이게 너무 이상한 거야. 이게 취지가 여성의 수급권을 강화시키자면 남성이 다 받아가니까 제가 자료를 본 게 아니고 들은 얘기여서 참고만 하세요. 알아봤더니 지금 굉장히 예외적인 현상이에요. 왜냐면 이게 이거 도입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도입 이후에 애를 낳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출산 크레딧 발생하기 어렵거든. 즉 뭐냐면 젊은 여성이 도입된 2008년인가 몇 년에 낳았는데 여성은 수급을 받기 어려워요. 아직 그 수급 기회가 안 되니까 남편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연령차가 많이 나. 국민연금 수급을 가진 1점 이상의 남성과 굉장히 연령이 적은 여성 부부에서 출산 크레딧이 발생했고 이 가족 형태의 대부분은 이주 여성들과 결혼한 집에서 굉장히 특수한 사례예요. 지금 괜히 좀 약간의 좀 복잡한 감정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초기 지금 나오는 출산 크레딧은 거의가 남성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마 그건 지금 현상이고요. 시간이 지나면 애초에 제도보다 날 거라고 봅니다. 너무 충격받지. 근데 이게 이중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성 그 사이에 어쨌든 우리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취업 크레딧 같은 게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경력단지에서 또 연금 못 내고 그럼 또 기간 못 채우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런 사례가 아니더라고요. 지금 이 상황은. 네. 저는 약간 그게 조금 반대해지면 본인의 어쨌든 연금 수급권을 만드는 걸로 쓸 가능성이 조금 더 탈출이 그렇죠. 남편이 노동시에서 지위가 높으니까 나한테 가입하는 게 더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지. 저도 그냥 그러니까 저기 석진 선생님의 개혁 대안에 따르니까 연금보험료 상한을 설정하자. 수익비가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그래서 한 18% 정도 얘기했는데 2030년 정도. 그러니까 그냥 상한이라는 거를 아예 그러니까 적어도 그 의미도 사실은 18%도 지금 너무 말도 안 되라고 하실 거잖아요. 근데 그 의미가 적어도 내는 것보다는 열받는 것이 아닌 수준이다. 손해가 아니다. 최소한 손해가 아니다라는 걸로 그리고 뭐 이게 원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원금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수익비 계산하는 방식 자체. 지금 뭐 효과시키고 뭐 이자 계산하고 수익 뭐 정리비도 운용 이런 거 다 다른 데로는 다 이제 거기에 계산할 때 포함한 거다라는 것까지 잘 소통을 해서 뭔가 이제 불신 이 부분에 대한 약간 좀 정확한 소통을 하면 어떤가. 그래서 아까 설명하실 때 차분한 설명 외엔 답이 없다. 근데 내 경험에 아무리 설명하면 다들 이해하시는 것 같더라. 이러면 그냥 18%까지는 내자 이런 것도 다 포함된 거죠. 어떠세요? 좀 보완 설명.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보다 보험료를 많이 문제야 되는데 젊은 세대들이 이걸 수용할까 이게 제일 지금 어려운 숙제인데 어떻게 가능할까 보세요. 차분한 설명. 보험료는 저번에 해봤더니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청년들 우리는 얘들은 지금 30%가 될 건데 18% 맞자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청년들을 배려하는 게 바로 지금 빠르게
그 보험료를 그래도 좀 올리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장년층이 인구가 많고 청년층은 지금 현재 그 20, 30대보다는 지금 저기 50대가 훨씬 더 인구가 많으니까 지금 빨리 올려야 된다. 이분들 은퇴하기 전에 빨리 올려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제 그것만으로는 배려가 부족하다. 청년들은 지금 너무 힘들다.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냥 처음에는 저도 반성적으로 그렇게 보험료를 국민에 따라서 다르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당시에 바로 생각이 든 게 청년들한테 우리가 연금보험료를 지원을 해주면 되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막 그래서 그 약간 뭐라나 그때 홍석천 씨의 그런 어떤 그 신박한 제안을 한번 그렇게 공론화장에서도 얘기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저는. 청년 유병분들 어떠세요? 뭘 보험료를 차등하는 청년한테는 보험료를 차등하는 거, 낮게 하는 거. 연령 나가서 전력을 찾은. 그렇죠. 그리고 차등보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30대까지는 뭐 얘들이 지금 오르더라도 얘들이 뭐 11%를 내고 그분들은 11%를 내고 뭐 그 이상 사람들은 지금 현재 원래 올릴 계획대로 뭐 15%를 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고 그분들이 예를 들면 이제 40대가 되면 또 같이 15%를 내고 누구나 청년들은 좀 힘들고 하고 일정 기간 동안에 좀 약간 그래도 낮은 보험료를 누릴 수 있도록 하자. 내지는 9%를 여기는 유지시키고 뭐 여기 12%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지 않나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방안도 있다고 생각하고 처음에 그냥 저는 약간 보수적으로 생각한 거는 그래 뭐 보험료를 차등하는 건 어려우니까 청년들한테 보험료를 좀 지원을 해줘야겠다. 전소기침 지원해 주는 것처럼 그런 생각도 하긴 했었죠. 저도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 신박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차등률이 좀 익숙치 않다 보니까 네. 하지만 결국은 보험료 부담을 절감시켜주는 거니까 보험료 지원하면 되는 거잖아요. 워낙 보험료 지원책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저희 연금 유니언도 이제 그 농업인에 준해서 도시적 가입자들도 그 상한을 정해서 절반 지원하자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보험료 지원의 사각지대는 사실상 다 이제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청년층이 하나의 독일적 집단으로 그런 요구가 있을 수 있다면 30대 미만의 연금 가입자에게는 뭐 몇 %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도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근데 그러니까 항상 궁금한 거는 그러니까 나중에 노인 됐을 때 그렇게 이제 보험을 쌓았던 세대는 결국 또 이 격차가 더 벌어지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지금 효과는 분명히 단기적인 전 연령층이 이제 그거를 낸 것보다는 덜 하겠죠. 어떤 일정 연령 집단이 빠지니까. 그렇지만 일단 이제 지금 현재 그 청년들이 우리 연금 개혁을 지지해주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는 지금 청년들을 그래도 미래의 어떤 근로세대에 주게 됐을 때 뭔가 이제 너무 힘들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개혁을 했는데 청년들도 이제 엄청 반대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높은 보험료 못 낸다라고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왜 우리가 쪼개기 계획을 지지 집단들을 좀 더 많이 모을 수 있는 전략으로 그런 것들도 고민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은 세계 유례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데 네, 제가 들으면서 그러니까 왜 86세대 그 9%에서 정기적으로 멈춰 있는 상태에서 조금만 내다가 이제 빠져나가고 왜 우리한테만 내라고 하냐 이 논리를 뛰어넘기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것만으로는 사실 유인책이 참 되게 쉽지 않아요. 제가 그렇다고 뭐 어떻게 하는 것이 맞겠다는 답을 막 갖고 있는 건 아닌데요. 근데 저는 오늘 선생님 너무 당연히 유익했는데 들으면서 연금개혁과 노동개혁이라는 것이 따로 떨어져서 가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더 좀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료를 더 올릴 수밖에 없는 좀 책임을 우리가 좀 더 지우려면 노동 문제와 사실 고용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좀 어떤 걸 사실 제도적으로 올릴 수 있느냐 이 답변까지 사실 종합적으로
한국 사회가 이거를 좀 해야지만 노동개혁도 해야 되지 그렇게 가야 되지만 가야만 보험료 인상에 대한 노기성과 좀 연금 신뢰도를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그에 대한 약간 구체적 방안까지는 저도 조금 더 이제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성별 이 젠더 격차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디테일한 통계들 보니까 더욱더 심각하다라는 것도 좀 알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요새 뭐 노동개혁이라는 것이 오염된 약간 정치적 노조처럼 이렇게 활용되긴 하지만 제대로 된 노동개혁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에 따라서 좀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서 국가 세금 투여될 부분도 투여돼야 되지만 그럼에도 그것만으로는 사실 재정 부담이 너무 나서를 막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사실 고용과 소득 보장이 이루어져야 이것도 같이 균형 있게 맞춰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좀 고민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선생님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정말 뭐 노동 개혁, 노동 시장의 상황과 뭐 연금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라는 거는 그냥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노동 시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보다 정말 표준적인 그런 어떤 고용 관계나 이런 거에서 벗어나는 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실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집단도 분명히 많아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우리가 이거는 사회보장이 아니라 안전망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노동시장을 어떻게 보면 이제 주어진 컨디션으로 보고 거기에 대응해서 어떻게 안전망을 좀 더 탄탄히 깔아야 되냐라는 것들을 고민하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든 이거는 이제 사회 안전망을 그런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더 탄탄히 따라서 결국은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연금을 누리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국민연금이든 기초연금이든 간에 그래서 우리 사회가 보장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연금을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그리고 모든 세대가 미쳐서 지속 가능하게 받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좀 이제 국민들이 사실은 착각하고 있고 내지는 실제를 얘기를 해도 듣고 싶어하지 않는 게 국민연금을 저축으로 되게 생각하잖아요. 본인이 낸 거 내가 받는 거. 그래서 이미 나는 내 권리로 받는 거. 거기에는 사회적 연대가 있다를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건 내가 보험료를 내고 내가 받는 거라고 생각하고 기초연금은 우리가 내주고 이제 받는 거 이렇게 생각을 받는 사람들이 갖고 이제 맞은 수급자랑 가입자가 이렇게 비원화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사실은 기초연금도 그렇고 국민연금에도 분명히 세계관 연대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저는 이제 우리가 이해하거나 이제 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이제 연금과 이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그런 어떤 조합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도 서로 이게 어떻게 보면 반목이 되고 갈등이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초연금 그거는 그냥 공짜로 주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국민연금은 내 돈 내서 내가 받는 거 이게 내 노력만 들어가 있는 거. 근데 내 노력만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거기에도 세대 간 연대와 세대 간 소득 이전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같이 소통해 나가요? 그 부분을 어떻게 잘 알려서 이거는 결국은 사회 보장에 초점이 있다. 적절한 생활 보장하는 데 초점이 있다.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거가 고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얘기했듯이 연금 자체가 되게 부정당하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연금 제도가 사실은 너무 또 이렇게 얄팍해져가지고 뭐 별 의미도 없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이제 부정당하고 또 연금을 자꾸 연금 뭐 이렇게 얼마 되지도 않는 연금 뭐 공무원에 뭐 한 3분의 1도 안 되는 연금 준다고 하면서 막 계속 보험료 올린다고 괴롭힌다 그리고 귀찮게 한다 성가시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연금을 이렇게 하여튼 뭔가 좀 없애고 싶고 차라리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를 어떻게 하면 그래도 이거는 우리가 깔고 가야 돼요. 기본 조건으로 우리 사회 체제에 장착하고 가야 되는
우리가 초고령 사회를 오히려 정말 잘 견디기 위해서 필요한 정말 중요한 제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냉소적인 분위기를 어떻게 좀 반전시킬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저는 사실은 그 고민이에요. 댓글을 보면 우리끼리 뭐 소득보장론, 재정, 안전 저는 그거는 정말 조금 유치한 싸움이라고 정말 저는 생각하고요. 싸움도 아니고 전선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전선을 만드는 사람들의 저희가 그에 대해서 정말 저는 화가 나는 그런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전선이라기보다는 우리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뭐 오해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마음을 안 풀고 싶으신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열심히 잘 설명을 하고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와중에 뭐 국회의원 벌써부터 노후가 걱정돼서 그런지 코인을 한다. 그런 걸 보면서 더 약간 신뢰를 저도 계속 그러니까 이제 연금 개혁할 때 이제 청년 언론에서 청년들 호명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도 얘기하는 기회가 되는데 오늘 주제인 여성은 일단 제가 충분히 접하지 못했지만 여성의 목소리 언론들도 연금 개혁에서 그럼 어떻게 여성의 노후소득 보장이 반영될까? 그러니까 잘 안 들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여성 당사자 혹은 여성 관련된 여러 단체들도 있잖아요. 근데 석재윤 선생님이 연금에서의 여성의 연금법뿐만 아니라 여성 돌봄, 운동 등등 여성 의제에 관심 많으신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안 다뤄지고 당사자 목소리 또 단체의 목소리도 너무 적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부분이 많이 아쉽고요. 사실은 예전에 이제 97년 오늘은 잘 아시지만 97년 연금 개혁 이후에 2000년부터 이제 조세 기반의 기초연금을 막 주장했었잖아요. 근데 엄청 소수였잖아요. 그때 저는 사실은 6개가 기초연금을 주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가장 큰 수혜자이기도 기초연금의 가장 수혜자이기도 하고 그 연금에서 국민연금에서 배제된 가장 큰 집단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아까 얘기했었던 세대간 이전에서 배제된 집단이고 그래서 연금 부정이다의 당사자이고 하기 때문에 저는 기초연금을 6개의 목소리로 내야 된다고 엄청 주장을 했지만 그때 이제 보통 예를 들면 이제 시민사회의 일반된 목소리는 기초연금 되게 폄훼하고 무시하는 거였거든요. 한동안 계속 그랬죠. 2007년 기초노령연금 도입될 때까지. 그래서 굉장히 되게 외롭게 있었는데 그 당시에 6개가 저는 기초연금을 주장하지 않은 거가 참 너무 개인적으로 잘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왜냐면 6개에서 뭔가 이렇게 이런 뭐 세미나 발표 이런 거 뭐 많이 하고 나름 뭐 제가 임원으로 활동하고 이런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그냥 같은 시민사회의 그냥 일반적인 목소리로 얘기를 했었던 게 좀 아쉬웠고 지금 상황을 보면 지금 사실 여성과 관련된 이런 여성이 일단 이렇게 연금에서 배제됐고 전연금의 당사자이고 하기 때문에 여성에 특화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게 마무리를. 네, 오늘 하여튼 두서없이 처음에 얘기를 시작해가지고 했지만 굉장히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한 것 같고요. 2시간 동안 하여튼 장황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강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요. 좀 오늘 그 여성과 청년 그리고 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의 관점에서 본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이제 문제들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었고 다음 강의는 이전 아까 이제 그 님께서도 중간에 언급을 해주셨는데 소고복지국가들의 연금 개혁의 일련의 과정 가운데에서 이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들의 노력들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잠깐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음 강의 주제가 소고복지국가의 연금 개혁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주제로 다음 주 화요일 똑같은 시간에 좀 이 자리에서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제가 아까 이제 줌을 듣고 있었는데 이 공간이 울려서 그런지 소리가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해서 좀 지금 한 13분 정도가 같이 줌에서 듣고 계셨는데 굉장히 고통스러운 소리를 듣고 계셔가지고 진짜요? 네. 어떡해. 그래서 제가 다음 주까지는 다시 좀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함께 공유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고요. 직접 모시라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주도 이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온라인에 계신 분도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사운드가 지나는 강의도 그랬나?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그래? 네. 그렇게